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내후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방위비 협상의 변수로 지목되는 가운데 권력의 변화가 동맹 정책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경쟁의 최전선인데다 경제 강국이 몰려있는 지역인 만큼 미국의 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We wise to zero in on East Asia, especially toward Northeast Asia. This region holds significant geopolitical importance.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권력 교체에 따라 동맹에 대한 공약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shrink from this commitment, shifts in leadership, domestic political turbulence, or simple indecisiveness can inevitably undermine cohesion.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기 위해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시작된 협상이 지난달 서울을 거쳐 워싱턴 DC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1차 회의에서 양국이 서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힌 미국 측은 2차 회의에서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를 6배씩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협상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자칫 시간에 쫓길 경우 협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위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중동 방문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 주도의 단계적 휴전안 지지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중동 국가들의 하마스를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동 방문 첫 일정으로 이집트 카이로를 찾아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면담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이 지역 국가들이 휴전을 원한다면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압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want a ceasefire, press Hamas to say yes. If you want to alleviate the terrible suffering of Palestinians in Gaza, press Hamas to say yes.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단계적 휴전안 타결을 위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중동행을 택했습니다. 이 휴전안은 6주간의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군의 인구 밀집 지역 철수, 생존 인질 교환과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가자 지구 재건 시작 등 3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과 만나 휴전안과 분쟁 확산 방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 회의를 열어 미국 주도의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1 abstention.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as Resolution 2735.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조건에 대한 견해차가 커 교착 상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빼고 하마스와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직접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휴전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이 매우 현실적인 옵션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We hear rumors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is negotiating something or might. Whatever it takes to get everybody home, we support.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석방을 위한 모든 시도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미국이 주도한 가자지구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마스는 안보리의 결의 채택 뒤 성명에서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내용을 환영한다며 결의안은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과 완전한 철수, 포로 교환과 재건, 우리 주민에 필요한 구호품 전달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를 동원해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전투기인 수호이 57도 공격을 했다며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 사용 승인에도 공격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 러시아군 지휘 거점을 타격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가 전투기를 동원해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목표물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지만 작전에 나선 전투기 기종과 포탄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이동한 러시아 상륙함을 상대로 협동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미군이 지원한 하이마스 미사일로 벨고로드 공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자국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가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standing strong with Ukraine. We're standing with our allies and we're standing with France. We will not say it again, walk away.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인용해 러시아 영토 내 주요 목표물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600km 떨어진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최신의 전투기 수호이 57을 처음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면 대당 700억 원대로 알려진 수호이 전투기 일부분이 손상됐고 주변에 검게 그을린 흔적도 보입니다. 오는 여름 서방이 지원하는 F-16 전투기 일부가 인도되면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인 러시아 본토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상당수를 안전을 위해 해외 기지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밖에 있더라도 러시아를 공격하면 격추될 것이라고 사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 타격에 나섰지만 주요 기지 80% 이상이 공격 범위 밖이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거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러시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무엇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을 전후해 탄도미사일과 탄약을 대량으로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 탓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노비에프 대사는 현지 시간 10일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끝나는 대로 빨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신호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므로 나의 낙관론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한국이 더 많은 독립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나스닥 지수는 59.4포인트 오른 17,192.53에 S&P 500 지수는 13.8포인트 오른 5,360.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4도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05포인트 오른 38,868.0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심 속에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과 함께 0.7% 상승하며 기술주 투자 심리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하고 음성 비서인 시리에 된 챗 GPT를 심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개최해 이 새로운 아이폰 운영 체제에 애플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텍스트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가장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특히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체 음성 비서인 시리에 챗 GPT를 접목한다며 올해 말 최신 버전의 챗 GPT를 시리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오전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현 대통령의 부친이자 투르크 최고 지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면담에 이은 친교 오찬을 가지며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용산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상수도관이 파손돼 일부 지역이 단수가 되면서 민원이 수백 건 접수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귀혜 기자입니다. 불이 난 고층 아파트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용산에 있는 3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이 건물 30층에 있는 한 호실에서 시작됐는데 연기가 위로 치솟으면서 위층 벽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경보음을 듣고 옥상과 지상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점점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신고가 됐냐고 하는 찰나에 이제 119가 왔죠. 이 과정에서 주민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1시간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건물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6명이 대피했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육수를 데우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에서는 하천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건설과에서 일량천변 제방도로 개설 공사 중에 상수도 관로 파손이 돼서 낮에 이제 한 14시 30분경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파손된 관로를 복구는 하고 있는. 이 사고로 수도 공급이 끊기거나 탁한 물이 나오면서 늦은 밤까지 600건 넘는 민원이 청주시에 접수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아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서울 송파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달리던 3.8톤급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1톤 화물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고 5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배달 앱들이 벌이고 있는 배달비 무료 경쟁에 자영업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처럼 다시 전단을 돌릴지 고민을 할 정도라는데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시죠. 점주들이 고객에게 무료 배달을 하려면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률제 요금제입니다. 광고부터 주문, 결제, 배달까지 다 앱이 해주는 대신 상당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주문 건당 6.8에서 9.8% 정도고요.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팔아도 남는 돈이 많지 않은 이유죠. 새로 나온 요금제들은 고정 배달비가 정해져 있지만 점주들은 배달 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문이 앱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광고비를 많이 줘야 앱 안에서 눈에 더 잘 띄는 구조라서 많게는 주문 금액의 50%까지 광고비를 지불한 업체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각각 곧 구독제 유료화와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 배달 혜택이 나왔을 때 반기던 소비자들이지만 비싸진 요금과 음식값에 결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겠죠.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배달 앱에 대해 당국이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신문은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 관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고기나 술, 달달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 요즘 중년 남성뿐만 아니라 2030 환자도 많죠. 치맥보다는 액상과당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음주나 과식 등의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으로 비만이 증가하면서 통풍 환자도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5년 사이에 2030 통풍 환자가 27%나 늘었습니다. 통증의 정도를 0부터 10까지 매겼을 때 출산이 8이면 통풍은 9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정말 극심한 아픔이죠.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등의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 급성이면 진통소염제, 만성이면 요산저하제 등으로 관리를 합니다. 문제는 단순 관절염에 그치지 않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풍 환자의 절반이 고혈압과 대사증후군을 앓을 정도입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통풍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식습관 조절이 중요합니다. 과음, 과식은 자제하고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또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요즘 1분 이하의 숏폼 영상, 쇼츠가 대세죠. 이 트렌드를 쇼핑에 그대로 적용한 쇼핑이 요즘 인기입니다. 새로운 콘텐츠 소비 트렌드인 쇼츠로 홈쇼핑 업계가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만큼 홈쇼핑을 사람들이 많이 보질 않죠. 그래서 실제로 TV 홈쇼핑 업체들의 실적도 감소세입니다. 보시면 1년 사이에 매출액이 1조 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또 영업이익을 볼까요? 2022년, 2023년 비교를 했을 때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3,270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업계로서 뭔가 변화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쇼츠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쇼츠를 보다가 마음에 들면 바로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효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고 주문 금액이 늘어서 매출이 증가한 겁니다. 홈쇼핑 업계는 또 고객 연령층에 따라서 맞춤형 숏폼 콘텐츠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숏폼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게 확인이 된 만큼 당분간 숏폼 마케팅 유행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같은 문제를 먼저 겪던 일본이 10년 동안 지방 살리기 정책을 펼쳤는데 꽤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보시죠. 일본 인구 자체는 감소 중이지만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가 73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600곳 이상에서 인구가 늘었고 5% 이상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도 102곳이나 됐습니다. 요인은 뭐였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쿨버스가 하나가 서 있죠. 일본 치바현의 한 도시는 이렇게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아이들의 어린이집 통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육아 지원과 교통 확충이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일본 정부는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주 및 취업 지원과 기업 유치 같은 요인도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 소멸 위기가 정말 심각하죠. 참고할 만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며와 마지막 황제 또 쇼생크 탈출까지 추억의 명작들이 더 선명해진 4K 화질과 함께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영화들이 침체된 극장가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는 현충일에 재개봉을 했는데요. 4일 만에 10,000명 넘는 관객이 찾았습니다. 단순한 복고 열풍은 아니고 시장 상황과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OTT가 일상이 된 요즘 영화관에서는 정말 내 돈 내고 볼 만한 영화를 보려고 하죠. 그래서 검증된 명작을 함께 관람하는 부모와 자녀가 많다고 합니다. 1020 세대에게는 신작을 보는 거랑 다름이 없죠. 또 이미 알려진 작품이라 마케팅도 편하고 배급사들도 비용이 덜 들어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4K 기술력이 뒷받침해주면서 명작 재개봉이 영화계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추억의 작품들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6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아 피해 학생 측을 지게한 권경의 변호사에게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오전 10시 15분에 나옵니다. 앞서 유족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권 변호사에게 사과나 해명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국가대표 출신 전 야구선수 오재원 씨의 마약 투약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 동안 11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인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투약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오 씨는 첫 재판에서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항소심 재판 오후 2시 반부터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1심은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청탁을 전달받아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 반장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관련 재판도 오전 10시 반쯤 진행됩니다. 피겨 국가대표 여자 선수 2명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신 것이 드러나 대표 자격을 일시 정지당했습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YTN에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때 룸메이트였던 대학생 선수 2명이 숙소에서 여러 차례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만취했거나 소란, 난동을 피운 건 아니지만 연맹 강화훈련 지침상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며 이번 달 안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7개 유망 사이트의 구조를 감안한 광구를 다시 분할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할된 광구 중심으로 저희가 해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광구 분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영상 보신 대로 3전 3패라는 이제 과거의 시추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정부 브리핑에서 성공률 20%를 거듭 강조했거든요.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이 20%라는 것을 사실은 국민들에게 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저희가 사실 이거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예. 여기서 20%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번 시추, 탐사 시추를 했을 때 한 번이 나올 확률이 20%인데 사실 그 20%가 좀 무서울 수 있는 게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100번을 뚫어서 80번까지는 안 나오고 81번부터 나머지 20번이 다 나와도 20%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데는 저희가 비용이 들지 않지만 거의 들지 않지만 이 탐사 한 번 시추를 한 번 하는 데는 1,0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들어가게 마련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세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이 조금 정부가 국민들과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가장 크게 보면 결국은 제가 이제 업계 관계자분한테 얘기를 들은 거는 결국 이렇게 해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쑤시개를 가지고 동전을 찾는 것과 거의 비슷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통 생각하면 시추하는 이 설비 같은 거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쉽게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바다라는 것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것이 대륙붕이 그러니까 200m 이내 대륙붕에 있는 것이 아니고
1000m가 넘는 심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지층을 한 2km 정도 뚫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20%라는 확률을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인 어떤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발견된 대규모 유전 중에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가이아나 리자 광구와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여기서 발견된 석유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성공률 자체는 그때 당시에 가이아나 광구 프로젝트 성공률이 16%, 지금 대왕고래가 20%잖아요. 성공 가능성만 놓고 보면 우리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똑같이 쟀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1대1로 비교가 좀 힘든 것 같고요. 가이아나 광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도 주변에 콜롬비아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으니까 산유국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유망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계속 했었고요. 실제로 한 110억에서 120억 배럴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시추 전이고 물리 탐사만으로 도출한 자료로 20%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아나의 16%는 조금 더 시추를 해보고 나온 결과고 우리는 조금 더 물리 탐사로 나온 결과니까 그 16%와 저희의 20%를 비교하는 것, 가이아나의 110억 배럴과 우리의 35억에서 140억 정도의 배럴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20%라는 추정 근거가 확실하다면 이거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는 것인데 그 20%라는 추정 근거가 과연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이냐. 가이아나랑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대1로 비교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근거가 판가름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물리 탐사 결과를 가지고 광구를 재설정한다는 계획도 어제 브리핑에서 밝혔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시추를 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해야 된다, 뭐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의 수익을 고려해서 해외 투자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 어떤 이익도 있는 거 아닐까요? 먼저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 탐사 시추를 위해서 드는 비용이 제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000억이 넘는, 한 번 할 때 1,000억이 넘는데 올해 심해 탐사나 시추에 배정된 석유공사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정부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게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딱 해보면 1,10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시추를 딱 한 번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최대한 희망적으로 보았을 때 20%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한 번 뚫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번 뚫어서 안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80%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추를 여러 번 해야 될 텐데 사실 올해 한 번 시추할 예산 정도를 겨우 마련한 상태인데 나머지 예산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국회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방법은 사실은 시장성이 있어야, 경제성이 있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구 재조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주식을 어떤 상품을 묶어서 파는데 잘 되는 주식들을 묶어서 팔아야지 외국 투자자들이 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구를 재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외 투자자들도 사실은 이게 하이 리스크라서 지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은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리스크를 좀 낮춰야지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폭이 넓어질 거고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얼마나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를 증명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결국에는 직접 뚫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정부가 시추 일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에 일단 시추 위치를 확정을 하고 계획대로 시추에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꿈의 산유국이 된다면 뭐 경제적인 어떤 이익은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 지난주에 이제 어쨌든 간에 2천조 얘기가 나왔고요. 삼성전자 시총 5배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계산은 140억 배럴이 나왔을 때 현재 유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한 배럴당 100달러 거기다가 현재 환율 곱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인지가 35억 배럴에서 이제 140억 배럴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점점 저도 이제 언론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은 석유 쪽보다는 조금 천연가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번 주에 나왔던 2,000조라는 숫자는 저는 좀 가장 희망적인 숫자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이것이 개발이 돼서 실제로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유가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사실은 GDP에 비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이 좀 많은 나라입니다. 선진국 중에 좀 많은 나라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 저탄소 경제 같은 것으로 갈 때 국제 협약 같은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좀 먼데 천연가스는 상업 개발을 할 때는 메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메탄이 사실은 대표적인 이 온실가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가야 될 이 저탄소 경제로서의 이행 과정과 어떻게 또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할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2050 뭐 탄소 중립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내년 여름이면 이제 일단은 1차 시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저희가 살펴보겠는데 뭐 잊을만하면 횡령 사고가 또 발생을 해서 금융권에서 또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지금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22년 4월에 한 700억 원 정도의 횡령 사건이 이제 우리은행에서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후에 지금 100억 원 상당의 김해 지점에서 고객 대출금을 이제 직원 한 명이 횡령해서 이거 어떻게 횡령했냐면 대출 관련 서류를 좀 위조해서 해외 선물을 투자했고 그 100억 원 중에 벌써 한 60억 원 정도는 손실을 본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발견이 됐냐 하면 이제 은행의 내부 통제,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이 돼서 현재 이 직원은 지금 고발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 은행 횡령 사고는 정말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방지책이 없겠습니까? 내부에서 뭐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말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내부 통제 역량을 좀 강화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이라는 것이 점점 복잡해지고요. 영업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내부 통제 방법, 감시 강화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준법 감시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 기준으로 전 총 임직원의 5대 금융지주를 봤을 때 한 0.6% 정도 되고요. 이게 저희가 2023년에 0.4% 정도였는데 금융당국에서 매년 0.1%씩 올려서 2027년에 한 0.8%까지 가라라고 지금 규제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0.8%라고 하는 숫자 자체도 사실은 준법감시인 한 분이 은행 직원 100분 정도를 통제해야 되는, 감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턱없이 모자란 숫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에서는 좀 임원 책임을 좀 구체화하는 준법감시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두루뭉술한 제도보다는 각 임원들이 각각의 책임 영역을 맡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그 강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지책이 정말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터지면 몇백억 원대 이런 사고가 맞습니다. 터지는 거 보면 조금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해외 투자 많이들 하실 텐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주식이 뭐 테슬라, 애플 넘어서서 이제는 엔비디아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첫 거래일 액면 분할을 하고 10분의 1로 이제 가격이 내려가서 첫 거래일을 했는데 지금 액면 분할을 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실까요? 이게 액면 분할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갖고 계신데 액면 분할을 10분의 1로 하면 그게 500원짜리 10주로 바뀝니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도 변한 것이 없고 주식의 가치도 변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러면 원래는 이게 5,000원이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한 주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주식을 원래는 기관 투자자나 좀 큰 손들만 거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요거를 10분의 1로 나눠서 한 주를 뭐 300만 원짜리를 30만 원으로 바꾼다. 그럼 아무래도 저변이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거래가 조금 더 활성되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주식 가격이 오를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시장 반응도 궁금한데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우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또 전망이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식 분할 후에도 순항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실제로 주식 가격이 오른 기업이 좀 절반이 좀 넘고요. 최근 자료를 좀 보니까 안 되는 기업들도 꽤 되는 거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기업의 펀더멘탈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결국 AI 쪽에 독보적인
세계적인 1위 공급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액면 분할 때문에 어제도 사실은 0.75 소폭 상승은 했습니다만 네.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액면 분할까지 하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엔비디아 주식은 조금 더 상향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뭐 믿음의 근원에는 결국 이제 AI발 우리 기술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분간은 모멘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가 이번이 6번째 액면 분할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상승을 할 때 이제 싸졌으니까 사자, 또 싸졌으니까 사자. 지금 160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이제 됐으니까 또 투자자들이 몰릴지도 모를 것 같은데 혹시 투자할 때도 유의할 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할 때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수 있는 게 저희가 해외 기업에 대해서 가진 정보가 국내 기업에서 가진 정보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1위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을 살 때는 달러화, 저희는 달러 주식을 살 때는 달러화를 사니까 미국 네. 주식을 살 때는 아무래도 환차손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이게 환율 쪽에서 좀 불안함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환차손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양도세를 매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양도세 같은 것도 좀 보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 주식은 상한가와 하한가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동성이 커지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뉴욕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FOMC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네요. 네, 특히 S&P랑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를 다시 기록을 했고요. 예. 지금 얼마 전에 미국 고용시장 지표가 생각보다 다시 뜨겁게 나와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경계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시장은 또 다시 소화한 것 같고요. 예. 지금 엔비디아 말씀했지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대부분 올랐지만 애플은 사실은 그 세계 연례 개발자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졌다. 이런 네. 점에서는 약간 시장의 기대치보다 애플이 보여준 어떤 기술의 선도적인 부분이 좀 못 미쳤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있고요. 이번 주에 나올 FOMC랑 CPI 미국 지표 조금 미국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시경제 지표들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린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출석 정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교육적 방임 혐의로 조사에 나섰는데 아동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가방을 든 아이가 실랑이 중 느닷없이 선생님의 얼굴을 수차례 때립니다. 무단 조퇴를 막는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는 교권 침해로 10일 동안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이 기간, 아이가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7분 넘게 찍힌 영상에서 식사는 했느냐는 어른의 질문에 아이는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때리고 아동학대를 한다며 얼굴을 맞아 상처가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지구대 조사에서 아동은 얼굴 흉터는 넘어져서 생겼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수차례 전학을 다니고 교내 징계를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 문제 행동. 설령 보호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교정을 위해선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서 아이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아이는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조만간 이 아동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추가로 열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가정 개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교육적 방임 혐의로 조만간 아이 어머니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대입 실기 심사에도 참여해 직접 가르쳤던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이 진행될 장소와 내용,
그리고 상세한 수업료 내역까지 입시 브로커 A씨가 성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대입 수험생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A씨는 마스터 클래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곤 불법 과외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현직 대학 교수들을 대거 끌어들여 수험생들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후부터 발성은 물론 1:1 지도까지 철저히 비밀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참여한 대학 교수는 모두 13명으로 2년여 동안 수험생 30여 명이 수백 차례 과외를 받으며 30분에 최고 70만 원씩에 달하는 초고액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과외는 조직적 입시 비리로도 이어졌습니다. 대입 성악과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학생이 입시에 지원하면 학교에 알릴 것을 서약했지만 대학 교수 5명은 이를 어기고 서울대와 경희대, 숙명여대 등 총 4개 대학교 성악과 입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교습으로 가르친 학생을 직접 평가했습니다. 실제 입시 비리가 벌어진 한 대학교 실기시험장 앞입니다. 시험은 수험생들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됐지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은 목소리와 실기곡으로 과외 학생을 알아보고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당시 채점표를 보면 60점대에서 80점대 초반 점수가 대부분인데 독보적으로 90점을 받은 학생이 2명, 심사위원으로부터 과외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 중엔 합격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학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전부 다 쉬쉬쉬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카르텔처럼 조직이 돼가지고 한 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네. 적발된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해 피해를 본 대학들은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A씨와 대학 교수들은 물론 학부모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교수 1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른 더위는 쉽게 꺾이지 못하고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덥다고요? 네, 어제는 영남 지방에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5도나 크게 웃돌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주의 경우 낮 기온이 35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더위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2도, 광주는 20.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3도, 대구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에 접어들면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네, 요즘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자주 발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오늘도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